안녕하십니까. 이미지 엑스퍼트사의 한국 대리점 주식회사 드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파형, 웨이브폼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파형, 웨이브폼이란 무엇이고 산업용 잉크젯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프린트헤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웨이브폼은 프린트헤드 내부의 각 노즐로 전송되는 정기적 신호입니다. 노즐은 전기 신호가 주어질 때 이동하는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화면과 같이 전압이 가해지면 노즐의 안쪽 부분이 움직여 노즐이 팽창할 때는 잉크가 유입되고 노즐이 수축하면 드롭이 분사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제팅을 위해 초당 수천 번 반복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과정에서의 전기 신호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헤드의 설계 및 프린터 제조사에 따라 파형은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노즐의 움직임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여러 버전의 웨이브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전압 조건에서 프린트헤드가 유유 상태가 되도록 웨이브폼을 작정할 수도 있으며 전압을 낮추어 노즐 챔버의 벽이 움직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프린트헤드는 정방향, 역방향, 양쪽 방향으로 모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프린트헤드를 사용하더라도 모든 프린트헤드의 근본적인 웨이브폼 최적화 기술은 동일하며 이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부 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잉크젯 개발자들을 위해 웨이브폼의 최적화가 왜 중요하고 문제시해야 하는지, 최적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프린트헤드 제조업체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프린트헤드가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웨이브폼을 권장합니다. 단지 잉크가 분사되는 것을 보는 것, 잉크의 성능이 어떤지 보는 것, 전반적인 잉크젯 프로세스가 어떤지 보는 것도 좋은 시작점입니다. 잉크가 비정상적이면 웨이브폼이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웨이브폼의 변경 방법을 연구해서 권장되는 방안을 알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매우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에 접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최적화해야 하며 제팅, 분사가 잘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웨이브폼을 변경하여 가장 많이 개선하고 있는 중 하나는 드롭 볼륨을 변경하고 드롭 속도를 높이고 새틀라이트의 형성을 줄이거나 제팅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웨이브폼을 최적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주어진 웨이브폼에 대해 적용했던 기본 매개 변수는 각 개별 펄스의 볼테이지 또는 앰플리튜드, 전압 또는 진폭입니다. 전압을 얼마나 오래 적용하는지에 대한 시간은 제조업체에 따라 펄스 위스, 펄스 폭 또는 홀드 타임, 유지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멀티플 펄스를 포함한 그레이스케일 프린팅을 하는 경우 각 펄스 간의 간격이 또 다른 팩터입니다. 볼테이지, 펄스 위스, 펄스 스페이싱 이 세 가지를 변경하는 방법과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팅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약간씩 다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파형을 살펴보고 어떤 파형이 더 나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웨이브폼 A는 전체 드롭 포메이션 중 새틀라이트 포메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웨이브폼 B에서도 마찬가지로 새틀라이트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웨이브폼 A가 나은지 B가 더 좋은지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웨이브폼 A를 선호하게 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웨이브폼 B를 선호합니다. 이 두 웨이브폼을 사용한 실제 프린팅을 살펴보면 웨이브폼 A는 일관성 없이 가장자리가 조금씩 들쭉날쭉한 반면 웨이브폼 B는 조금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웨이브폼 A와 B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새털라이트, 위성 방울의 문제뿐 아니라 드롭의 속도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드롭 속도가 더 높을수록 좋아 일부 새털라이트는 무시될 수 있고 다량의 새털라이트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텍스타일, 섬유이며 이 경우 잉크 드롭을 아주 먼 거리까지 제팅해야 합니다. 프린트 헤드가 서브스트레이트, 기재와 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드롭의 높은 속도가 새털라이트가 전혀 없는 완벽한 드롭 포메이션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인쇄전자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반대일 것입니다. 프린트 헤드는 일반적으로 서브스트레이트에 아주 가까이 근접할 수 있으므로 전도성 재료가 원하는 위치를 벗어나서 프린팅되는 드롭을 없애는 것이 속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제팅의 목표를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이브폼에 대한 목표는 이 5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새털라이트의 개수나 크기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새털라이트가 허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드롭의 부피, 속도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정해지므로 프린트에 대해서 드롭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 주파수, 레졸루션 이 3가지가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프린팅 프로세스의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프린터를 얼마나 빠르게 작동시켜야 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적을 위한 웨이브폼을 어떻게 최적화할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처음 시작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항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실제로 결정하기 전에 프린팅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드롭워처와 간이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롭워처를 사용하여 제팅을 확인한 후 샘플 프린팅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드롭워처로 드롭을 관찰하고 간이 인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드롭 벨로시티, 제팅 속도가 프린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새털라이트의 개수가 인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의 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위해 많이 사용했던 젯 엑스퍼트와 프린트 스테이션 시스템입니다. 시작을 위해 프린트 헤드 제조업체에 권장하는 싱글 펄스 웨이브폼을 사용할 것입니다. 대부분 프린트 헤드 제조업체는 사용자 설명서를 통해 권장 웨이브폼을 정의하고 만드는 방법, 모양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프린트 헤드 제조업체가 가끔 설명서에 수록하지 않으면 프린터 공급업체나 제조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롭 스피드와 새털라이트 개수의 균형을 맞추는 실험을 위해 기본 웨이브폼의 전압을 높이고 낮추어 볼 수 있습니다. 웨이브폼의 앰플리튜드, 진폭이 클수록 드롭 속도는 빨라집니다. 속도를 높이면 새털라이트 개수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린트 헤드는 별 다른 수정 없이 웨이브폼을 간단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전압을 다양한 전압으로 변경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예시의 이미지에서 모든 드롭은 각각 다른 전압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왼쪽이 가장 낮은 전압을 적용하였으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압은 높습니다. 우리는 전압을 달리한 여러 가지 웨이브폼을 테스트하고 제팅 상태를 살펴봅니다. 이 이미지는 리코 젠5 프린트 헤드와 GIS 드라이브 일렉트로닉스를 통해 분석되었습니다. GIS 드라이버의 장점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드라이브 일렉트로닉스에 명령을 주어 웨이브폼의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테스트하기 원하는 전압의 목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 전압 리스트가 GIS 드라이브 일렉트로닉스 컨트롤 디바이스로 보내지며 웨이브폼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는 GIS 소프트웨어가 프린트헤드의 드라이브 일렉트로닉스뿐 아니라 들어맞춰와도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웨이브폼을 변경하고 이미지를 캡처한 후 웨이브폼의 전압을 변경하고 다시 이미지를 캡처해가면서 각 전압 조건에서의 각 슬라이스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위해 GIS 소프트웨어의 이 기능을 몇 차례 사용하였으며 젯엑스퍼트 소프트웨어의 스티치 기능을 통해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드롭의 속도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슬라이스 이미지는 같은 순간에 캡처되었습니다. 가장 왼쪽 슬라이스 이미지는 가장 낮은 전압을 사용했기 때문에 프린트 헤드와 드롭과의 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이 경우 드롭은 0.5mm도 떨어져 있지 않았으나 더 높은 전압에서 같은 순간에 캡처한 드롭은 프린트 헤드와의 거리가 거의 1mm입니다. 따라서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드롭 벨로시티도 확실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새털라이트의 개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이 중 한 조건이 다른 조건보다 뛰어난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조건 사이에서 보다 나은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로 이미지 프린팅을 하는 것이므로 드롭이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조건을 샘플링하여 가장 왼쪽, 중간, 가장 오른쪽을 사용해서 프린팅한 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잉크 번짐 등의 다른 차이를 보기 전에 라인이 얼마나 똑바로 인쇄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새털라이트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드롭 모양은 어떤지 각 이미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헤드에서 서브스트레이트까지의 거리 혹은 인쇄물이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이 모든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웨이브폼의 차이는 프린팅 속도와 깔끔한 드롭의 형성을 위한 올바른 균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털라이트가 많아도 더 높은 드롭 속도가 중요한지, 새털라이트 수를 줄이기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 등의 프린트 조건은 지속적인 테스트를 함으로써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최적화를 시작하기 위해 새털라이트가 적고 드롭 모양이 보기 좋도록 제팅을 제어할 수 있는 지점까지 전압을 다시 낮추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웨이브폼은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다이마틱스 삼바 프린트 헤드를 사용한 드롭 분석 소프트웨어 화면입니다. 새털라이트가 없는 지점까지 전압을 낮추었으며 드롭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더블 펄스 모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새털라이트가 없고 약 5m/s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속도가 약간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조건은 웨이브폼 최적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펄스 위스를 연속적으로 변화시켜 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펄스 위스, 펄스 폭은 전압을 얼마나 오랫동안 인가하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드롭이 최대 볼륨의 최대 속도를 얻을 수 있는 펄스 위스 값을 찾아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펄스 위스는 속도 및 부피와 2차식 관계가 있습니다. 최적의 펄스 위스는 테스트를 기반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 다이어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슬라이스는 노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압이 노즐에 가해지면 노즐 챔버의 후면 벽이 움직이며 전압이 인가됨으로써 압력이 곧바로 생성됩니다. 벽이 점점 더
더욱더 움직이며 전압을 끄면 벽은 다시 원래의 유유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웨이브폼 펄스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그 지속 시간이 펄스 위스입니다. 노즐 챔버의 벽이 움직이고 그 벽의 움직임에 따라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잉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이 움직이면 그 벽은 노즐 내부 공간에 압력을 생성시킵니다. 그리고 벽이 수축될 때 그 공간에 음압이 생기면서 잉크가 가득 찹니다. 따라서 노즐 벽의 압력 외에도 잉크가 실제로 노즐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압력의 파동이 잉크를 통과하여 노즐 밖으로 제팅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최적화된 웨이브폼을 통해 우리는 노즐의 압력을 알 수 있습니다. 잉크의 움직임은 항상 압력과 같은 방향입니다. 따라서 노즐벽이 노즐에 가까워지면 잉크가 밀려 들어옵니다. 노즐벽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면 잉크가 멀리 이동합니다. 잉크는 앞으로 이동하고 다른 벽에 튕겨나와 다시 돌아갑니다. 따라서 잉크의 움직임에 대해 압력은 항상 일치합니다. 펄스 위스가 최적화되지 않은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즐벽이 움직이는 시간이 잉크의 움직임과 잘 맞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즐벽을 닫은 후 다시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동작이 일어난 시간인 새로운 펄스 위스입니다. 압력이 잉크를 통해 전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특정 잉크의 소리와 속도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잉크 내 압력의 움직임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잉크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노즐의 벽은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반발하는 압력을 받습니다. 여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잉크가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벽에서 튕겨서 뒤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즐의 후면 벽은 이제 다시 다음 사이클을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방향으로 노즐 벽이 밀리고 잉크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제팅에 대한 웨이브폼을 위해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가 낭비되며 노즐 안과 밖에서 불안정한 동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리듬, 규칙적인 움직임을 원합니다. 이것이 펄스 위스를 최적화하려는 이유입니다. 모든 잉크는 조금씩 다르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잉크의 움직임에 맞는 펄스 위스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다시 제팅 상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펄스 위스를 테스트했으며 순간의 드롭의 이미지를 캡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슬라이스는 다른 펄스 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드롭의 속도가 이 위치 어딘가에서 최고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즐에 가까운 드롭은 속도가 더 느립니다. 우리는 매번 같은 순간에 이 사진을 찍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드롭 벨로시티, 속도를 측정합니다. 육안으로나 드롭 워처를 사용하여도 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 속도를 위한 펄스 위스를 찾기 원합니다. 이것은 노즐 벽의 압력과 잉크의 이동 압력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동기화되면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펄스 위스 값이 얼마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경우 아래에 테스트한 펄스 위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대략 2.1 또는 2.2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적의 펄스 위스 값을 취했습니다. 최적 펄스 위스를 알아낸 후에 웨이브폼 최적화의 다음 스텝은 전압과 펄스의 진폭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압과 드롭 볼륨 사이에는 선형 관계가 있습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드롭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새털라이트의 개수도 증가합니다. 이제 다시 이 펄스 조건에서 전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리코 프린트 헤드로 이전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저 앰플리튜드 진폭에서 최저 드롭 속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폭이 증가함에 따라 속도도 증가합니다. 이전에 수행한 테스트를 기반으로 새털라이트가 허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좋은 프린팅 결과를 얻으려면 어떤 속도를 사용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생성한 전압 중 어떤 전압이 근본적인 프린팅 목적의 테스트를 위한 최적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압을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속도가 빠르면서도 새털라이트가 없는 드롭을 원한다면 최적화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이 전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방금 생성한 이 웨이브폼이 다양한 제팅 속도 조건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잉크 제조사는 프린팅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상관없이 그들의 잉크가 대부분의 프린트에서 좋은 성능을 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GIS 드라이브 일렉트로닉스를 사용하여 동일한 프로세스를 통해 다양한 제팅 주파수 조건에서 잉크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압 또는 펄스 위스를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제팅 주파수를 다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각 슬라이스는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주파수를 1kHz에서 최대 30kHz까지 1kHz 단위로 올리면서 분사하였습니다. 제팅이 이 전체 범위에서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털라이트가 있는지, 제팅이 제대로 컨트롤되고 있는지, 노즐이 분사를 멈췄는지 오랜 시간에 걸쳐 이 드롭의 속도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는 꽤 좋아 보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전압을 조금 낮추고 이 단계를 다시 진행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 예를 보겠습니다. 다이마틱스 스타파이어 프린트 헤드를 사용하였습니다. 1kHz로 분사하고 있으며 드롭을 이미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드롭이 분사된 후 약간의 메니스커스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5kHz로 주파수를 올려보겠습니다. 초당 5,000개의 드롭이 떨어집니다. 노즐 주위에 무언가 조금씩 형성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10kHz로 올려보겠습니다. 10kHz에서 웨팅이 시작되고 노즐이 분사를 멈추는 지점까지도 웨팅, 스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웨이브폼이 1kHz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10kHz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즐 내부 현상에 대한 다이어그램으로 돌아가면 최적화된 펄스 위스를 알 수 있습니다. 후면벽의 움직임은 항상 잉크의 움직임과 일치합니다. 이 움직임은 초당 수천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움직임은 하나의 드롭을 분사시키며 우리는 일정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음 드롭을 분사합니다. 잉크의 움직임은 일종의 잔여물을 생성합니다. 노즐을 벽이 움직여도 노즐 내부는 그 즉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잉크의 움직임이 사라지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주파수가 낮으면 다음 드롭이 발생하기 전에 잉크의 이동을 멈출 시간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높은 주파수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드롭은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드롭의 움직임은 아직 완벽히 안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잉크가 아직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펄스를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원래의 움직임보다 훨씬 많은 운동량이 있습니다. 드롭 속도가 실제로 평소보다 훨씬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잉크의 운동량이 더해지고 이전 분사에 의한 잉크의 잔여 운동량도 더해져 노즐벽의 운동량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여분의 강력한 제팅이 생성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특정 주파수에서 드롭의 속도가 실제로 상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현재 드롭에 이전에 분사된 제팅의 공명이 추가될 때 발생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팅의 운동량이 증가하여 드롭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새털라이트가 많아지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파수로 변경해 가면서 특정 웨이브폼에서 제팅이 불안정한 부분이 없는지, 속도는 어떤지 드롭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만약 불안정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프린팅 속도가 아닐 수 있으므로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거나 조건을 또다시 변경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전압값이나 다른 펄스 위스 값으로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다중 펄스, 멀티플 펄스를 사용하여 그레이스케일 프린팅을 할 경우 다양한 크기의 드롭을 생성시켜 결합시켜야 합니다. 또는 단일 펄스의 드롭 볼륨과 벨로시티가 어플리케이션에 충분하지 않다면 드롭 형성을 위한 멀티플 펄스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 펄스의 최적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방금 만들었던 최적화된 펄스를 복사합니다. 동일한 펄스 위스와 동일한 전압을 가져와서 두 개의 펄스 파형을 만들기 위해 이를 복제합니다. 여기서 해야 할 단계는 이 두 펄스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팅되는 드롭의 부피와 속도가 최대화될 때까지 이상적인 간격, 스페이싱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함입니다. 잉크젯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는 프린트헤드의 어쿠스틱 타임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어쿠스틱 타임이란 해당 잉크가 노즐 후면에서 전면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후면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일컫습니다. 이 시간을 알아내면 우리는 펄스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제팅을 살펴보면 드롭이 분사된 후에도 노즐에서 잉크의 잔류 움직임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잉크가 노즐을 통해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고 또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즐 내부의 잔류 운동량입니다. 우리는 이 펄스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내고 싶습니다. 잉크가 노즐 내부에서 노즐 밖으로 다시 안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펄스 사이에 다양한 간격을 주어 실험해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펄스 스페이싱 간격 조건으로 테스트하였으며 두 번째 드롭, 위에 보이는 드롭의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드롭이 두 번째 펄스에 의해 형성된 드롭입니다. 어느 부분이 세컨 드롭의 최대 속도인지를 살펴보면 여기쯤에서 최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펄스의 간격을 적절하게 설정하면 두 번째 드롭의 속도가 최대화됩니다. 첫 번째 드롭 운동량은 두 번째 드롭의 운동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최적화되면 그 드롭은 최대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펄스 스페이싱, 펄스 간격입니다. 그 펄스 간격은 일정하게 됩니다. 이 간격은 잉크와 프린트헤드에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잉크에 대해 동일한 타이밍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으로 필요한 만큼의 많은 펄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여 다중 펄스 파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펄스 위스를 테스트하고 전압을 조정하고 여러 조건의 주파수를 테스트하여 다양한 속도 조건에서 제팅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펄스를 추가하고 이들 사이의 간격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을 통해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아주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미세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세 조정도 거의 동일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적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미지 엑스퍼트사의 한국 대리점 주식회사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